한미 양국이 북한의 신형 ICBM 성능 시험을 위한 추가 발사 준비 징후를 포착하고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동시다발적인 도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한반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제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픽을 좀 보시면서 어떤 징후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컷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증거 봤을 때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정찰 위성 관련해 가지고 국가우주개발국 이런데 이제 직접 현지 지도했지요. 또 그리고 2차례 정찰 위성 발사를 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그 한미 정보 당국이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 가지고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이 핵미사일 시설에 대해서 정황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정보 당국에서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정보 당국이 공개를 했죠. 그만큼 정보에 대해 자산이 나름 자신감이 있다 보여지고 그런 점을 봤을 때 남측과 관련됐을 때는 지금 건강산 해강 호텔 여기에 대해서 철거라는 징후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이 복구 정하이라든지 또 서해 발사장 복구 정하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그 영변 핵단지 여기에 대해서 농축이라든지 또 플루토늄 재처리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최근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 상징적인 것들 그러니까 핵시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ICBM 그리고 남북 관계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 시설 이 모든 부분에서 일단 어떻게 보면 북한이 최소한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 군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위협을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무력 시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무력 시위의 의도가 대남 측면도 있고 또 그리고 이 대미 측면도 있고 어찌 보면은 대내 용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목적용을 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동향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난 11일 북한이 2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화성 17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현재 정밀 감시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동향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미 정보 당국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보여지고 북한은 비록 이 2차례의 발사가 정찰 위성이라 하고 있지만 그런 한미 정보 당국이 이것은 인공위성을 가장한 소위 말해서 ICBM이다. 더 나아가서 화성 17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화성 17형일 경우에는 전자의 그 화성 12형 14형 이러한 그 북한의 무력 시위 상황을 봤을 때는 언제든지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임박한 상황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에 발사한 걸 북한에선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데 한미 군 당국,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애초에는 사거리만 놓고 봤을 때 중거리 미사일 정도로 파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동체 자체, 동체 일부분을 이 화성 17형을 활용을 해서 성능 시험을 한 거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위성과 탄도미사일, 이 표리일체라고 합니다. 그것과 속이 같다. 그러나 이 비행의 목적이라든지 궤적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차이는 있겠죠. 굳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면은 대기권 밖에서 위성 활동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을 보고 또 북한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정찰정 2번 쏘면서 카메라 시험이라든지 또는 송신, 수신, 체계 시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대기권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 한미 정보 당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종의 화성계 탄도미사일 실험이 아닌 게 보여지고 그 속에서 지난해지요. 지난해 이 북한에서 당 8차 대회 이후에 열병시에서 화성 17형이라는 이러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모형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을 다 봤을 때 이번에 쏜 것과 그 당시에 보여준 걸 봤을 때 거의 유사하더라. 그런 점을 봤을 때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이번에 북한이 정찰 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화성 17형의 유사하다. 예. 그래서 앞으로 화성 17형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전 그래픽 다시 한번 보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화성 17형 이게 괴물 ICBM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진 무기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물론 뭐 북한이 이 모형은 보여줬지만 한 번도 발사하지 않았고 또 우리 한미정보당국에서 2차례 시험에서 거기에 뭐 이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그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한미정보당국에서 분석한 결과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괴물 다시 말해서 이 적어도 사거리가 13,000km 정도 그렇다면 미국의 동부까지 다 타격할 수 있겠죠. 예. 더 나아가서 다탄두 다시 말해서 북한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핵무기가 소형화되었다 하면 적어도 한 6개 정도 짚고 갈 수 있고 좀 더 소형화가 아니고 좀 더 나름대로 기술이 떨어졌다 이러면 2개 그렇다면 적어도 화성 17형일 경우에는 다탄두 북한의 제조하고 있는 핵무기 2개에서 6개 정도의 핵무기를 싣고 미국의 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일 때 괴물 이상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교수님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북한이 그동안 여러 화성 계열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멀리 쏠 수 있는 그러니까 사거리 능력은 입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사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간 탄두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재진입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기권 진입할 때 열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은 확보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님과 말씀한 대로 이 괴물 이런 화성 17형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있겠죠. 네. 첫 번째로는 사거리,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권 밖에서 다시 안으로 진입하는 그런 정상화 정도. 네. 세 번째로는 일정한 지상에서의 폭발력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나 뭐 북한은 성공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미 정보 당국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대기권 재진입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 더 나아가서 화성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지상에서 폭발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완성덜 미완성의 이런 대륙간탄 미사일이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이 화성 17형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예. 북한의 지금 이런 움직임이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 배경을요. 뭐 이 북한이 관심 끌기요, 또 존재감 과시, 더 나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 막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 봐야 되겠지만 네. 특히 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경우에는 주로 대남용일보다도 대미 압박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 봤을 때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적대의 정책을 폐기해라. 또 이중잣대를 철회해라.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시위를 해왔죠. 그런 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혀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뭐 새로운 대북 제재를 추구한다든지 또 말만 대할머니 이런 측면 봤을 때 아마 미국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대미 압박의 차원에서 예. 이 화성 17형과 같은 이런 미사일 이 발사를 준비하는 것 같고 또 대내적으로는 군사적인 수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정찰 위성의 경우에는 북한이 지난 8차 당대에서 국방력 강화의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 봤을 때 내부적으로는 국방력 강화, 대외 측면에서는 미국에 대한 압박 이러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대외, 대남 이런 측면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렇게 긴장의 수위를 높인다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대외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대남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 교체기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또 4월 달에 북한의 큰 그 행사들이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첩됐을 때 조만간 도발할 수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뭐 내일 모레라도 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나 이런 적어도 화성 17형과 같은 이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성공, 안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기후라든지 이런 것도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이번 주 내에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발사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나름대로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이 뭐 새로운 대북 제재를 발표한다든지, 또는 한미 군 당국이 언제쯤 한미 군사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확정 이런 안을 발표한다든지, 막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북한도 명분을 확보했죠. 그러나 이러한 명분을 떠나서 우리가 쉽게 만약에 좀 더 그 북한의 이런 무력 시위를 좀 더 예측을 한다 하면은 이 한미 군사 훈련이 실시되고, 또 그리고 이 북한의 태양절 110주년 네. 이런 이 시기인 4월 이 시기에 아마 발사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걱정되는 거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실험 재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설정한 이른바 레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새 정부가 보통 들어서면은 국내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 경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안보 문제 이런까지 겹친다면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 윤석열 당선자의 대북 강경책이라든지, 또는 그 미국의 그 대북 압박 제재 지속성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현재까지는 이러한 것을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징후들은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죠.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노핵, 노조선, 예. 다시 말해서 핵 없는 조선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을 더욱더 굳힌다 할까요? 이러한 것이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죠. 또 그리고 과거에 이러한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실 때는 반드시 중재자의 역할이 있었어요. 예. 다시 말해서 한국이라든지 중국의 이런 중재자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북미 대립 상태에서 한국과 중국의 중재자의 징후가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 미국의 국내 여론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 미중 간의 갈등 상황을 봤을 때 상당 부분 뭡니까? 좀 더 이 평화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강력한 목소리가 더욱더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당분간 북한의 무력 시위 징후는 더욱더 높아질 거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또 그리고 이 국제사회 목소리, 원칙적인 목소리, 다시 말해서 북한의 무력 시위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 예.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더 농후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또 윤석열 당선인 측 입장에서는 그 원칙을 가지고 힘에 의한 평화가 어떻게 보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비핵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이미 핵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핵 군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 자체가 다른데 언제까지 이렇게 비핵화 하는 게 과연 맞는 협상 전략인지에 대해서 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핵군축 협상은 네. 쉽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핵군축 협상의 전제 조건은 북한의 핵을 인정한 상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은 또 바람직스럽지 않고 미국이 결코 그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대화 속에는 해법이 있었고 대결 속에는 해악이 있었습니다. 조건합의를 떠나가지고 대화를 해야만이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의 이 대북 정책을 보면은 지금까지 뭐 완벽한 장면은 아니지만 비핵 번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핵 번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핵 번영이 선순환 전략을 취한다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이 선후 관계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비핵화가 되어야만이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 북한을 번영시킬 수 있다. 이것은
과거 MB 정부의 비핵개방 3천과 비슷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비핵개방 3천이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가지고 원칙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그 국민들의 목소리 중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민들의 목소리를 따르면서 원칙을 준용하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게 그 북한과 관련된 정책 자체가 워낙 시각 차이가 첨예하고 또 각각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일단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당선인 측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해법은 먼저 앞서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던 그 뭐랄까요? 먼저 북한 쪽에 북한이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이른바 당근 전략을 제시를 하고 대화 물꼬를 튼 다음에 안정화시키는 게 옳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그 우리 헌법 정치도 평화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국민들 여론을 반영돼 가지고 나름대로 그 방침이 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더라도 보수 정권일 경우에는 속도와 폭을 조절하고 네. 큰 원칙과 방향을 계속 가야 된다. 저는 그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나름대로 한미동맹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사를 보면은 대화했을 때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완화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해법은 지금 이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빨리 윤석열 당사자 측에서 외교 안보에 대한 TF팀을 꾸려가지고 예. 현 문재인 정부와 서로 협력해가지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하지만 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또 그쪽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ICBM을 실제로 쏘거나 핵실험을 재개를 했을 경우에 2018년 이전으로 한반도의 그런 그 안보 시계가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진전된 게 뭐가 있느냐, 진전된 게 오히려 없지 않느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앞서 비핵화 관련된 그 MB 정부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윤석열 당선인 측에는요. 그렇죠. 2017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한반도 긴장한 최고조되는 거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한반도 평화의 문은 열었지만 그 평화를 더욱더 넓히지 못했다. 네. 뭐 이러한 소위 말해서 과도 있으면 아니겠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있어가지고 좋은 점은 개선하고 좀 더 부족한 것은 개선해 나가지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은 이제 윤석열 당시 측에서 이 대북 제재, 상호주의, 엄격한 대북 정책 이것이 뭐 물론 뭐 틀렸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과거 경험적 사례 봤을 때 이것은 나름대로 실패로 갈 확률이 높다. 실패를 간다는 것은 뭡니까?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더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고도화시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더 고조시킨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나름대로 원칙의 방향으로 가긴 하되 대화가 방점이 찍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게 워낙 시각 차이가 첨예한 안보 이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교수님과 좀 반대쪽에 있는 분들의 논리를 계속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다는 좀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의지를 보인다면 경제 협력을 비롯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관건은 그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전에 북한의 그 선행 조치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행 조치를 북한이 실제로 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 역대 보수 진보 포함해서 대화의 문을 닫은 정부는 없습니다. 네. 다 대화의 문을 열었죠. 문제는 그 대화의 문 속에 넘나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넘나드는 사람이 있으려면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남과 북이 대화가 중단되어 있고 북미 간의 대립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것을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죠. 그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그냥 대화의 문만 열려 있다는 것보다도
대화를 하게끔 나름 북한이 원하는 것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라는 점을 봤을 때 적어도 한국과 미국은 공조 차원에서 예. 대화가 열린다 하면은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 완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또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이런 모든 현안 문제를 하나의 테이블에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야지 선비핵화 후 경제협력 이런 조건부, 선결 조건 이것은 대화보다도 오히려 대결로 가겠다는 그런 그 나름대로 메시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풀기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좀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간략하게 드릴게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은 북한의 이런 무력 시위 등에 대해서 원칙을 갖고 원칙 있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ICBM 발사라든지 핵실험 같은 경우 하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비롯해서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과의 미국 사이의 그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유엔으로 넘어가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적으로 제재안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법치주의에 있어가지고 국내에서는 원칙하면은 법 준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남북관계, 국제관계에 있어가지고 원칙, 법 준수가 그렇게 효용성이 많았냐? 이것은 우리가 좀 되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나름대로 핵미사일에 대해서 위협을 한다 하면은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이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그 대학교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